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신만의 생각 유지하기. 환자 W와 복지사 D가 나눈 대화 속에는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에서 흔히 발생하는 익숙한 패턴이 나타난다. 복지사 D는 환자의 투사적 동의시에 의해 너무나 통제되는 느낌을 받은 나머지 더 이상 평소에 그다음 방식으로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했다. 루윙과 슐츠는 이 현상을 복화술에 비유했다. 복화술사의 인형이 되어 동료 없이 냉담한 경계선 환자가 쓴 대사를 그대로 읊으면서 자신이 연극의 단장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치료자일 때가 많다. 투사적 동의시는 분석적 공간을 붕괴시키는 강력한 방식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다. 상당한 강제성을 발휘하는 이 힘은 편집분열 상태 속에서 작용하는 정신기능으로 의미에 대해 숙고하고 그 의미에 주관성을 부여하는 치료자의 능력을 마비시켜버린다. 투사적 동의시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치료자는 불가피하고 강제적인 환자와의 춤사위에 갇히게 된다. 이때 치료자는 환자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부인해버린 일부분으로 변형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하지 못한다. 복지사 D는 환자 W에게 못됐다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대하는 환자의 태도에 상심과 격노로 반응한 것이 자제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느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강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고 그 조치는 환자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밍턴은 이와 같은 의사소통을 본인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반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라는 아나 프로이드의 어떤 개념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로부터 지나치게 공격을 받았던 사람은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을 동일시함으로써 자기가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이분이 여기에 도입한 것 같아요. 그는 반응과 대응을 구별했다. 반응은 무릎 반사처럼 일어나는 본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며 이때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자신만의 생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스밍턴은 비혼의 견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치료자가 취하는 행동의 핵심적인 목표는 치료자가 사고의 영역에서 자유를 얻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만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다. 누군가가 자신만의 생각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는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치료자가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에 저항해야 하며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강렬한 정서가 지니는 강압적인 힘을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머니가 아기의 원시적인 불안을 본인의 몽상 과정을 통해 변형하듯이 치료자는 환자의 정보를 충분히 대사함으로써 자신만의 생각을 유지하고 환자로부터 투사된 일부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자기 내면에 자리한 인지와 정서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말을 환자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충분히 대사한다는 말이 메타볼라이즈라는 얘기를 썼어요. 원문은 메타볼라이즈라는 게 소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환자의 정보를 잘 소화했다는 얘기는 환자의 생각은 환자의 생각이고 환자의 느낌이나 생각이고 그리고 자기의 주체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적인 스페이스 속에서 그걸 정보로서 활용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소화함으로써 자신만의 생각을 유지하고 환자로부터 투사된 일부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자기 내면에 자리한 인지와 정서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말을 환자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의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꼭두각시로서 행동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식민지 백성으로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내가 주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석가로서의 위치를 지키면서 이분과 상담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에게 유입시킨 그 생각이나 사고에 의해서 바로 행동화하게 된다고 우리는 꼭두각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복화술사의 비유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죠. 내담자가 불어넣은 생각이나 사고에 의해서 바로 행동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나 몸을 저 사람이 자기 것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를 자기의 일부로 사용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을 나한테 저장시켰어요.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겠어요. 환자 W와 복지사 D가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경계성 환자와의 정신치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측면은 치료자가 대응하기 이전에 먼저 반응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사 D는 처음 도발당한 순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웠으며 그 덕분에 두 번째로 도발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무릎 반사처럼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안고 있을 수 있었다. 역전이를 다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치료자가 자신만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야심찬 목표는 환자에게 장악당해 환자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게 되는 상태에서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을 수반한다. 이 과정은 각종 문헌에서 안아주기와 담아내기 등 다양한 용어로 일컬어지며 이번 4장은 바로 이 과정을 구성하는 치료자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좋습니다. 아주 애쓰셨는데 여기서 난 이 저자의 얘기 중에 내가 가져가고 싶은 부분은 이 용어 둘을 비교하고 있는데 reacting과 responding을 구별했어요. reacting을 우리말로 반응이라고 표현했고 responding은 대응이라고 번역했는데 시밍턴이라는 분이 1990년에 쓴 논문에서 reacting과 responding을 구별했는데 이 용어는 굉장히 적절한 어떤 용어로 보여요.
이걸 우리가 소화해내보죠. 리액팅이라는 건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래 반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사숙고나 어떤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 마음이 프로세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사적인으로 나오는 것을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리액팅이라고 얘기해요. 리액팅이라고 하는 게 리액팅을 반응 그리고 리스판딩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자극이나 정서나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소화해내면서 잘 소화한 후에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것 거기에 그 소화한 어떤 흥분이나 자극이나 어떤 정서나 생각을 잘 소화한 후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여기서 대응이다, 리스판딩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 이러한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처하는 것을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 반응을 리액팅이라고 얘기했죠. 리액팅이 아니라 리스판딩 한다고 하는 개념은 아마 스밍턴이 처음 그렇게 구별을 한 용어예요. 그래 원래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개념화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내가 무엇을 파악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정서나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리액팅 하게 되면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이게 리액팅이라고 보고 리스판드 한다고 하는 것은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셀프 리플렉션을 거쳐서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자극이나 흥분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정서를 잘 소화한 후에 그 소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경우 이때 이걸 대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툴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남은 생각 함께 나누시는 시간 갖죠. 저도 이렇게 리액트 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생각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불편한 정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나 막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 막 조급한 마음이 확 들 때 뭔가 제가 좀 섣불리 좀 숙고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너무 습관적으로 상담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좀 느끼고 좀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뭔가 이런 훈련된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이 그게 매뉴얼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내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하는 지점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좀 더 이렇게 그런 지점을 알아차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여기서 스밍턴이 얘기한 얘기를 잘 소화해내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여기서 리액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우리 스스로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안에 있는 좌절이 있거나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정서를 참아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역전이를 참아내지 못하면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역전이와 주관적인 역전이 다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정서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할 때 내가 지금 상태에 불편하면 그냥 생각 없이 떠오르는 대로 내가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리액팅 단계에 있게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아까 교수님께서 집어주신 그 단어요. 대사, 소화, 그게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두 예. 가지, reacting과 responding을 구분하는 아주 중심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씹지 않고 음식을 꾹꾹 삼켜버리면 그렇죠. 바로 그거죠. 탈이 나는데, 탈이 나는 거죠. 소화 과정, 메타볼라이즈를 하다 보면 영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도. 그래서 이 소화의 과정, 소화시키는 과정. 이게 우리가 무심코, 이거 단어가 뜻이 불분명한데요 하고 찝었던 이 단어가 이것이 또 아주 중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 메타볼라이즈라고 하는 거죠. 소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소화해내는 과정이 어떤 다른 얘기라면 프로세스하는 과정이고 디탁스파이하는 것, 해독하고 처리하고 가공하고 처리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냥 날것인 정동이나 어떤 베타 요소를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소화해내야만 어떤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서로 오거나 어떤 생각으로 오거나 이렇게 미닝풀한 것으로 우리가 소화해냈을 때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화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반응하는 거죠. 이제 소화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요. 그 새 어미가 이제 새 새끼들한테 먹이 주는 방법이 잘 씹어가지고 그 어미가 그가 완전 소화시킨 게 아니라 그 새끼가 소화할 수 있도록 되돌려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료 그 아까 저기 이야기할 때 완벽한 엄마는 자기가 소화해 버리는 거고 적절한 좌절이 있는 그런 엄마는 굿 이너프 버드가 되는 거는 다시 그 아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거로 씹어서 먹을 수 있어 잘 소화되어서 충분히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게 그 소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치료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말하자면 이제 환자들이 그 투사하는 그런 정동에 대해서 아까 김동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조급하면은 막 그냥 리액션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내가 리액션 한 거라기보다는 환자가 원래 그 병리적인 상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투사의 동원시에 의해서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안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일어나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걸 원인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환자한테서 오는 건데 그 환자가 원하는 거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투사한 것이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그 상대방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가지고 불쾌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어떤 힘들이라고 이제 봐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자가 잘 소화해가지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냥 막 돌려줘 버리면은 먹을 수가 없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정동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를 키워본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느꼈던 경험, 임상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저자가 가져온 얘기들이 살아났어요. 굉장히 더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러워요. 여러분들 도움으로 나도 좀 더 이분들 얘기를 더 잘 알아듣게 됐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